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업주부로 있는 4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저는 가난한 집안에서 늦둥이 막내딸로 태어나 자랐어요. 아버지는 공사장에서 일당을 받으며 돈을 벌어오셨고 엄마는 매일같이 새벽 시장에 나가 나물을 팔면서 저와 오빠를 힘들게 키우셨죠. 이제 와서 하는 이야기지만 엄마는 오빠 때문에 저를 가질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했어요. 사실 저희 오빠가 지적장애인이라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아버지는 식구들을 먹여 살리느라 새벽같이 일을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시고 엄마는 새벽에 시장에 나가 직접 키운 나물을 팔고 와서 오빠가 깨면 졸졸 쫓아다니면서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다고 했죠. 그래서 아이를 가질 여유도 생각도 없었다고 했어요. 그러나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세상 일이라고 하더니 예상치 못하게 아이가 들어서게 되었고 엄마는 결국 28살의 늦은 나이에 저를 낳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때 엄마와 아빠는 갑작스러운 둘째 소식에 많이 놀라고 당황스러운 마음이 가득했다고 해요. 하지만 하늘이 주신 선물이니 감사히 받아서 잘 키우자고 다짐을 하게 되었다고 했죠. 저는 가난하지만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라 무사히 성인이 될 수 있었어요. 집안 사정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루빨리 취직을 해서 보탬이 되고자 했죠. 그렇게 저는 숙식 제공 공장에 취직을 하게 되었고 30살이 될 때까지 일만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휴가를 받아 본가에 가게 되었는데 부모님께서 다짜고짜 저에게 손을 보는 게 어떻겠냐 물으시더군요. 아는 사람이 좋은 남자를 연결해준다고 하는데 공장에서 힘들게 일만 하며 사느니 조건 보고 빨리 결혼해서 안정적으로 사는 게 좋지 않겠냐면서요. 처음에는 결혼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선보기 싫다고 했었죠. 하지만 친정엄마가 혼기차기 전에 무조건 선봐서 결혼하라고 등을 떠밀었어요. 소개를 시켜주겠다는 사람이 선상대 남자가 경제력도 좋고 굉장히 착하다고 했다면서요. 가난한 집안에서는 남자 잘 만나 결혼을 하는 게 성공하는 거라고 무조건 나가라고 해서 결국 저는 그 자리에 나갈 수밖에 없었죠. 물론 연애는 꿈도 꾸지 않았기에 선상대에 대한 기대감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막상 손자리에 나가서 이야기를 나눠보니 친정엄마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람이 정말 착하고 배려심이 많은 것 같더군요. 게다가 큰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그런가 경제적인 능력이 좋았죠. 그리고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은 저희 집이 가난하다는 것을 알고 나왔을 텐데도 전혀 싫은 티를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참하고 예쁘다면서 굉장히 마음에 들어했죠. 그래서인지 서로를 마음에 들어했던 저희 둘은 그날 이후 결혼을 전제로 만나기 시작했고 1년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집안 차이가 심하면 이런저런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겁을 줘서 걱정이 많았죠. 그러나 막상 결혼을 해보니 남편은 항상 저만 바라보고 사랑해줬어요. 기념일은 항상 빼놓지 않고 장미 10송이와 선물을 챙겨주었고 혹시라도 제가 고생할까봐 결혼 이후 전업주부로 살면서 돈만 쓰게 했죠. 게다가 사람이라면 누구나 급한 일이 생길 수 있다며 비상금으로 가지고 있으라면서 본인 통장 하나를 주더군요. 정말 세상에 이렇게 착한 사람이 있을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나 남편과는 다르게 시어머니는 저를 무척이나 싫어했고 틈만 나면 괴롭혔죠. 뻑하면 전화를 해서 저를 무시하며 폭언을 날려댔고 심심하면 10분 거리에 있는 시댁으로 불러내서 시집살이를 시켰어요. 한 번은 오후에 여유롭게 청소 좀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아프다면서 연락이 오더군요. 예, 지연아. 나 죽는다. 빨리 집으로 좀 와라. 예, 어머니? 어디가 편찮으세요? 어디가 얼마나 안 좋으신데요? 오늘 아침에 넘어져서 팔이며 다리며 허리며 멀쩡한 곳이 하나도 없다. 너 집으로 좀 빨리 와라. 네, 어쩌다가 그러셨어요? 어머니 일단 제가 지금 갈게요. 저는 시어머니의 다급한 연락에 급하게 시댁으로 가게 되었어요. 당시 비가 오고 나누라 날씨가 아주 추웠는데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 보여서 급하게 집을 나서느라 양말도 신지 못하고 겉옷도 못 챙겨 나갔죠.
그런데 막상 시댁에 도착해보니 허리며 다리가 아파서 죽을 것 같다던 시어머니는 아주 멀쩡한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소파에 편한 자세로 기다 앉아서 천연덕스럽게 왔냐고 인사까지 했죠. 어머니, 아까 전화통화할 때 편찮으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방금 다 나왔다. 그런데 너는 10분밖에 안 되는 거리 살면서 왜 이렇게 늦어? 사람이 이렇게 굶떠서 어쩌니? 어머니, 그럼 편찮으신 것도 아닌데 대체 저를 왜 부르신 거예요? 어머니가 다쳤다고 해서 저는 양말도 못 신고 옷도 못 걸치고 급하게 뛰어나왔는데. 아유, 아무리 내가 빨리 좀 나오라고 했어도 그렇지. 너는 그 꼴로 밖을 나오면 어쩌니? 하여튼 가난한 집구석에서 자란 것들은 하나같이 다 미련 곰탱이라니까. 예, 너 이왕 왔으니까 그 무김치 좀 담가놓고 등갈비찜 좀 해놔라. 무 배송 금방 온다고 연락 왔다. 어머니,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놀라서 이 추운 날 옷도 못 걸치고 나왔는데 어머니는 아픈 곳 하나 없이 멀쩡하시네요. 아니, 네 시애미가 아픈 곳 없이 멀쩡하면 너는 고마워해야지. 기분 나쁘다는 그 태도는 뭐냐? 본인은 아무 잘못이 없다면서 오히려 뻔뻔하게 나오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저는 너무 기가 막히고 황당했어요. 마음 같아서는 그냥 뒤돌아보지 않고 시댁을 뛰쳐나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최대한 참고 인내하며 버티고 또 버텼죠. 왜냐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오히려 덤비고 난리를 치면 역효과가 나니까 큰일이 아니면 시어머니 말씀을 따르라고 친정엄마가 신신당부를 하셨거든요.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거짓말을 해놓고 오히려 급하게 달려나온 저를 보고 큰 소리를 낸 시어머니에게 화가 많이 났지만 저는 시키신 대로 오후 내내 무김치를 담그고 저녁상에 갈비찜까지 대령했죠. 그리고 그날 저녁에 남편이 시댁 와서 식사를 함께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하루 종일 저녁상 차리느라 고생한 저에게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없이 물 한 잔 먹는 것도 저를 시키셨죠. 그 모습을 남편이 한동안 가만히 지켜보더니 안 되겠다 싶었는지 나서서 제 편을 들어주더군요. 엄마는 손이 없냐고 아니면 발이 없냐고 하면서 물컵에 따라 마시는 게 그렇게 힘드냐고 수중한 내 와이프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말라고 한마디 해주었죠. 그러자 그날 이후 시어머니도 외동아들 말은 무서웠던 것인지 남편과 함께 있으면 저를 조심스럽게 대했어요. 그리고 시집살이의 강도가 많이 약해졌죠. 일이 생길 때마다 남편이 옆에서 중재를 잘해줘서 그런지 저는 결혼한 지 3년이 넘도록 시어머니에게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잘 지나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행복해지면 불행도 같이 온다는 말이 있더니 제가 결혼한 지 3년 차가 되었을 때 친정에 큰일이 생기게 되었죠. 친정아버지와 친정엄마가 오빠의 정기검진이 있어서 데리고 병원에 갔다 오는 길에 큰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었어요. 그때 아버지는 소유하고 있는 차가 없었으니 큰아버지의 트럭을 빌려서 병원에 가게 되었는데 차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가드레일을 받고 전복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이 사고로 친정아버지는 돌아가시게 되었고 친정엄마는 다리와 허리에 큰 부상을 입어서 절대로 걷지 못하게 되었죠. 그래도 다행인지 불행인지 오빠는 팔만 부러지고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고 했어요. 나쁜 일들이 한꺼번에 와서 어디부터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 막막했죠. 그래서 저는 한동안 친정 식구들 사고 이후에 매일같이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남편이 갑작스러운 일로 충격을 받은 저 대신 직접 친정아버지 장례도 준비하고 친정엄마와 오빠를 챙겨줘서 너무 고마웠죠. 게다가 아버지 장례 이후에 친정엄마는 오랫동안 입원을 했는데 퇴원을 할 때까지 오빠를 먼저 집으로 데려와 함께 지내자고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아무래도 오빠가 지적장애인이라서 챙겨야 할 것도 많고 같이 지내기 힘들 텐데 먼저 나서주어서 마음이 한결 놓일 수 있었어요. 친정엄마도 연신 고맙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더군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몸이 불편한 오빠가 들어와 지내고 친정아버지 장례에 친정엄마 병원비까지 챙기는 게 싫으셨나 봐요. 한동안 잠잠하던 시집살이도 다시 시작되었고 심지어 폭언까지 거리낌 없이 날려댔죠. 오빠가 집에 들어와 지낸 지 약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시어머니가 아무 연락 없이 저희 집으로 찾아왔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집에 들어오시자마자 저희 오빠를 보시더니 아주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아, 대체 네 오빠는 집에 언제 간다니? 내가 니들 집에 올 때마다 짜증나 죽겠어. 아, 이런 게 집에 있으면 나쁜 기운 들어온다고 내가 말했냐, 안 했냐? 저희 친정엄마 태어나시면 오빠도 바로 갈 거예요. 너는 아무리 친오빠라고 해도 그렇지? 아, 모자란 애를 집에 들이면 어떡해? 이런 애가 집에 있으면 내가 격 떨어진다고 수십 번 이야기하지 않았냐? 어머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 친오빠인데 조금만 봐주세요. 친정엄마 태어나면 바로 보낼게요. 아유, 내가 너 때문에 속 터진다, 속 터져. 아,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네. 근데 너는 집안 청소는 제대로 하는 거야? 아, 뭐가 이렇게 지저분해? 어머니, 오늘 아침에 청소 다 했어요. 이게 청소한 거냐? 이게? 네 남편 안 그래도 기관자 안 좋은데 이 먼지 구덩이에서 어떻게 먹고 자라고? 안 되겠다. 너 오늘 대청소 좀 해라. 대청소를요? 지금요? 어머니, 지금 저녁할 때 다 됐어요. 오빠도 곧 들어올 텐데. 아, 내가 하라면 하지 뭔 말이 많아. 저는 결국 시어머니의 성화에 저녁 준비할 시간에 대청소할 준비를 했어요. 그 와중에 오빠는 집안에서 자꾸 큰 소리가 나니까 무서운지 계속 제 뒤로 숨어버리고 시어머니는 그런 오빠를 보면서 자꾸 손가락질을 하셨죠. 저는 무서워서 벌벌 떠는 오빠도 달래줘야 하고 시어머니 말씀도 따라야 하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 발만 동동 굴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참 대청소를 하며 시어머니와 오빠도 챙기면서 혼자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다행히 남편이 일찍 퇴근을 했다며 집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집안 분위기가 싸늘하고 시어머니가 팔짱 낀 채 서서 제가 청소하는 것을 감시하고 있으니까 대충 눈치를 챘는지 급하게 다가 제 편을 들면서 막아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날만큼은 시어머니도 굳게 마음을 먹었는지 제 편을 드는 남편을 무시하고 끝까지 대청소를 시키려고 하셨죠. 그랬더니 남편은 시어머니 눈치를 살피다가 차라리 본인이 하겠다면서 제 손에 들고 있는 걸레를 빼앗아 갔어요. 그리고는 집안 여기저기 걸레로 닦기 시작했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한숨을 크게 쉬면서 아들놈 잘못 키웠다면서 본인은 팔불출로 키우지 않았는데 왜 이러냐고 하시더군요. 그러다가 결국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남편 손에 있는 걸레를 빼앗아 들고 그만하라고 하시고는 저에게 이번 주 내로 확인하러 올 테니 대청소 꼭 하라고 하셨어요. 결국 그날 일도 남편이 도와준 덕분에 무사히 마무리될 수 있었어요. 매번 시어머니가 트집을 잡고 시집살이를 시킬 때마다 항상 남편이 나서서 막아주고 도와주니까 저는 너무 고맙고 미안하더군요. 자식으로서 엄마가 하는 행동을 사사건건 막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세상에 내 편이 하나만 있어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던데 시어머니 때문에 정말 힘들다고 느껴질 때마다 남편이 내 편이 되어주니까 힘든 시집살이도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 친정 식구들까지 챙기는 것은 쉽지 않을 텐데 저희 남편은 친정엄마를 병원비부터 생활비까지 매달 빼놓지 않고 챙기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전생에 무슨 좋은 일을 했길래 이렇게 착한 남자가 나에게 왔을까 했었어요. 다른 것은 몰라도 결혼 하나만큼은 참 잘했다는 생각을 계속해왔죠. 그래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남편 하나만 믿고 결혼 생활을 이어갔어요. 그렇게 결혼한 지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되었죠. 시간이 다 해결해준다더니 세월이 흐르니까 친정아버지를 잃은 슬픔도 점점 가라앉게 되었어요. 친정엄마의 건강도 예전 같지는 않지만 오빠를 혼자 돌보면서 잘 버텨내고 있었죠. 친정아버지만 없을 뿐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간 듯 했어요. 그리고 친정엄마는 어느덧 나이를 먹고 칠순을 눈앞에 두고 있었죠. 그동안 경제력이 좋지 않음에도 저와 몸이 불편한 오빠를 책임지며 힘들게 살아왔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고 친정아버지는 칠순을 몇 년 앞두고 돌아가셨으니까 잔치 한번 제대로 못해드린 게 마음에 계속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친정엄마의 칠순잔치 하나만큼은 제대로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남편에게 상의를 하게 되었죠. 예상했던 대로 남편은 제 뜻을 따르겠다고 완벽하게 준비해서 장모님을 기쁘게 해드리자고 하더군요. 그때 시어머니도 저녁을 같이 먹자며 저희 집에 와 계셨던 상황이라 같이 듣고 계셨는데 웬일로 다른 건 몰라도 칠수는 챙겨야 한다면서 이왕 할 거면 삐까번쩍하게 해주라고 하셨어요. 사실 시어머니는 절대 안 된다고 노발대발 하실 것 같아 남편과 둘이 있을 때 얘기를 해야 하나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나중에 알게 될 일이라 에라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꺼낸 건데 의외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서 조금 놀랐던 것 같아요. 게다가 며칠 뒤 시어머니가 저를 시댁으로 부르시더니 친정엄마 칠순잔치 관련해서 제안까지 하시는 거예요. 예, 니네 엄마 칠순잔치 어떻게 할지 고민 좀 해봤는데 요즘은 집에 뷔페를 불러놓고 하는 경우가 많다더라. 너도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 네? 집에서 칠순잔치를 해요? 그래, 니네 엄마 다리도 안 좋고 네 오빠는 정신이 불편하잖아. 어디 데리고 가서 하기에는 관리도 안 되고 힘들 테니 차라리 집에서 뷔페 불러놓고 하자.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집에서 잔치를 해요. 칠순잔치면 손님분들도 많이 오실 텐데 저희 친정집 좁아서 그렇게 하기에는 힘들 거예요. 손님이 오면 뭐 얼마나 온다고 그러니? 그래도 사돈 칠순이라고 열심히 찾아봤더니 애가 사람 무안하게 만드네. 너네 친구 미자 알지? 걔네 언니도 얼마 전에 집에서 뷔페 불러 칠순잔치 했다고 하더라. 아, 그래요? 저는 집에서 칠순잔치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서. 에휴, 너는 사람 말을 그렇게 못 믿어서 이 세상 어떻게 사니? 자, 내가 검색해서 보여줄 테니까 직접 보고 판단하면 되겠네. 시어머니는 못 믿어하는 저의 반응에 답답하셨는지 직접 인터넷 검색을 해서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사실 저는 시어머니가 귀찮아서 대충 집에서 하자고 하는 건 줄 알았는데 보여주신 사진을 보니 진짜로 집에서 꾸며놓고 많이 하는 것 같았죠. 시어머니는 집에서 하는 칠순잔치를 전문으로 하는 뷔페 업체도 물어봐서 알아놓았다며 예약만 하면 된다고 어떻게 할 거냐면서 재촉을 하셨어요. 결국 저는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나서서 알아봐 주셨는데 차마 거절을 할 수 없어 알겠다고 말씀대로 집에서 칠순잔치를 하자며 대답을 하게 되었죠. 칠순잔치 장소가 정해진 날 밤 저는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집에서 뷔페 불러 파티할 거니 손님들을 초대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엄마의 칠순잔치 날이 다가오게 되었죠. 남편은 아침 일찍부터 친정에 먼저 가서 잔치 준비를 하겠다고 하면서 나갔고 저는 아이를 잠시 친구 집에 맡기고 나오느라고 조금 늦게 도착을 하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집에서 칠순잔치를 하니까 저희 딸까지 챙길 정신이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막상 친정에 도착해보니 시어머니가 예약을 하겠다던 뷔페는커녕 음식 준비조차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다행히 시간이 2시간 정도 남아있어서 미리 와 계신 손님들은 없었지만 잔치집 같지 않게 휑한 분위기에 굉장히 당황스러웠죠. 일단 저는 급하게 남편과 엄마를 찾아보게 되었는데 아무리 찾아보아도 집 안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뒷마당에 있나 싶어 밖으로 나갔는데 그 순간 큰 소리가 들리더군요. 무슨 일인가 싶어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급하게 뛰어가 보았는데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와 오빠를 둘러싸고 칠순 선물이라면서 5만 원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지팡이 짚은 노인네는 집구석이 어울려. 거지 주제에 무슨 잔치는 무슨 잔치야. 양심도 없이. 내 돈을 날려먹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집구석에 처박혀서 저 인간이나 돌보세요. 칠순은 5만 원으로 만족하시고. 이서방, 대체 왜 그래? 손 안 치워요? 기분 나쁘게 불결한 손을 어디다가 올려? 이 노인네가 미쳤나? 어디서 우리 귀한 아들을 더러운 손으로 잡아? 이래서 못 빼어먹은 것은 가족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니까. 시어머니와 남편의 큰 소리에 친정엄마는 많이 당황했는지 급하게 지팡이를 잡지 않은 한쪽 손으로 남편의 팔을 잡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지팡이 없이 제대로 중심도 못 잡는 저희 엄마 손을 남편에게서 떼어내더니 일부러 밀쳐 넘어뜨리더군요.
그리고 나서 중심도 못 잡고 넘어졌다며 배를 잡고 웃었어요. 게다가 남편 놈은 넘어진 친정엄마를 일으키지는 못할 망정 상전 오셨는데 벌떡 일어나서 차나 타오라며 명령을 내렸죠. 친정엄마 뒤에 숨어있던 오빠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많이 놀랐는지 울음보를 터뜨렸고 저도 지켜보고 있다가 너무 화가 나고 어이가 없어서 앞으로 다가가 난리를 쳤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대로 중심도 못 잡는 사람을 밀쳐 넘어뜨리면 어쩌자는 거예요? 당신 언제 왔어? 어디서부터 보고 있었던 거야? 남편은 갑자기 등장한 저의 모습에 당황했는지 화들짝 놀라며 뒤로 나자빠졌어요. 저는 일단 급한 대로 넘어진 친정엄마를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하나하나 따져들며 난리를 쳤죠. 어디서부터 보고 있었냐고? 네가 우리 엄마 비웃으면서 5만 원 던져줄 때부터 보고 있었다. 당신 이런 사람이었어? 그동안 내가 사람을 한참 잘못 봤네. 어떻게 장모님을 이런 식으로 대할 수 있어?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내가 니네 엄마 병원비며 생활비까지 다 챙겨주는데 이 정도도 못해? 막말로 니네 엄마랑 오빠 내 도움 없이는 목숨 유지하지 못했어. 장모님, 제 말이 틀려요? 응, 맞아. 엄마, 뭐가 맞아? 아니, 아무리 당신이 병원비랑 생활비 좀 챙겨줬다지만 우리 엄마를 이런 식으로 대해도 돼? 어떻게 장모를 대상으로 갑질을 할 수가 있어? 그리고 엄마는 왜 사위랑 사돈이 하는 갑질을 다 당하고 있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게 내가 이서방한테 병원비랑 생활비 지원을 받고 있으니까 돈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복종을 하면서 살았어. 미안하다 지연아. 봐봐, 장모님도 돈 때문에 복종했다고 인정하잖아. 내가 네 가족 생각해서 착한 마음씨로 챙겨줬더니 은인한테 이렇게 난리를 쳐도 되냐? 너는 오히려 내 앞에 고개 숙이면서 고맙다고 해야 돼. 그래, 너 이러는 거 아니다. 우리 아들이 뼈 빠지게 고생해서 니네 오빠랑 니네 엄마 먹여 살리는데 고맙다고 하지는 못할 망정 이러는 게 말이 되냐? 너는 지금 화낼 게 아니라 우리 앞에 진수성찬 차려놓고 고맙다고 절을 해야 돼. 뭐라고요? 결혼을 했으면 장모랑 형님도 가족인데 챙기는 건 당연한 거죠. 저도 결혼한 후에 10년 동안 어머니 지극정성으로 챙겨드렸잖아요. 저의 말에 남편은 본색을 완전히 드러냈어요.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뒷마당 수도가에 있는 바가지를 발로 깨부수면서 아주 난리를 치더군요. 시어머니도 이왕 이렇게 다 들켰는데 더 숨길 게 뭐가 있냐면서 저희 엄마한테 그동안 있었던 일 다 밝히라며 되려 큰 소리를 쳤어요. 그러면서 안 그래도 열받아 있는 저에게 남편이 본인 하와이 여행을 보내주기로 했다면서 자랑질을 하는 거예요. 여태 우리 엄마는 종 취급하고 본인 엄마는 하와이 여행을 보내주기로 했다니 저는 이성을 잃고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난리를 쳤죠. 제가 아주 미쳐서 날뛰니까 시어머니와 남편은 미친 개는 피하는 게 상식이라면서 집 대문을 뻥 차버리고 나가버렸어요. 결국 그날 기다리던 칠순잔치는 못하게 되었고 친정엄마는 주저앉아 엉엉 우는 저를 껴안고 본인이 가난해서 이런 취급을 받기에 미안하다며 같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날 저희 집은 눈물바다가 따로 없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울다가 진정이 된 후 엄마에게 자세히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남편과 시어머니의 막무가내 행동은 사고 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부터 시작되었다고 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일주일에 2-3번씩 친정엄마를 종처럼 부려먹었다고 했죠. 제가 없을 때 시댁으로 불러내서 밥을 차리라고 하거나 대청소를 시키는 등 아주 가정부 부리듯이 했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새벽에 갑자기 먹고 싶은 음식이 생기면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사오라고 명령을 내렸다 해요. 만약 못 가겠다고 하면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가 와서 생활비와 병원비 문제로 협박을 들어야 했다고 했죠. 저는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난 후 남편과 시어머니의 충격적인 본 모습에 소름이 끼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남편 놈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더욱더 뻔뻔하게 나오더군요.
그날 저녁 집에 들어가 멍하니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남편은 시댁에 가서 편하게 밥 먹고 술까지 한 잔 걸친 후 들어왔어요. 그리고 저에게 다가와 비아냥거리며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쩜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는 건지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죠. 네 엄마 5만 원으로 맛있는 거 사주고 왔냐? 그 돈이면 짜장면에 탕수육까지 아주 배부르게 먹었겠네. 뭐라고? 그깟 5만 원 던져주고 비아냥거리지 마. 당신 우리 엄마 칠순잔치는 해줄 생각도 없었지? 그래, 내가 네 엄마 칠순은 왜 챙기냐? 어차피 너네 집 가난해서 칠순잔치 해도 거지들밖에 안 올 텐데 그냥 너는 내가 네 엄마 5만 원 던져준 것도 감지덕지해. 나는 그 돈 거지 집안한테 기부한 셈 치면 되니까. 내가 어이가 없어서 말이 밖으로 안 나오네. 칠순인 우리 엄마는 5만 원 던져주고 어머니는 한 달간 하와이 여행을 보내드리기로 했다고? 게다가 우리 엄마를 종 취급하면서 부려먹어? 엄마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아주 가관이 아니었더라. 당신 진짜 제정신 아니야. 내 엄마 내가 번 돈으로 여행 보내드리겠다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막말로 지팡이 짚은 노인네가 우리 엄마처럼 하와이 보내면 즐길 수나 있냐? 분명히 돈만 버리고 올 텐데 그럴 바에는 그냥 집구석에 처박혀서 네 오빠나 돌보라고 그래. 정말 기가 막혀서 헛웃음만 나오더군요. 결국 시어머니는 예정대로 다음날 약 한 달간의 하와이 여행을 떠났고 남편은 하루가 지날수록 점점 더 뻔뻔하게 행동을 했죠. 연락도 없이 외박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가끔씩 집에 들어오면 본색을 드러내면서 엄마처럼 저를 부려먹으려고 했어요. 물론 저는 그런 남편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죠. 그렇게 몇 주가 지나도록 저희 둘은 싸늘한 분위기 속에서 불편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오랜만에 남편과 함께 집에 있었는데 갑자기 영사관이라고 하면서 전화가 한 통 온 적이 있었어요. 대체 무슨 연락이길래 남편이 저렇게 심각한 표정으로 전화를 받나 싶었어요. 전화통화가 끝난 후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글쎄 시어머니가 해외여행을 갔다가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해 사망을 해서 유해를 옮겨가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시어머니 유해를 모시고 와 한국에서 장례를 지내야겠다며 비행기표를 급하게 알아봤죠. 갑작스러운 상황에 저도 굉장히 당황스럽고 심란했어요. 남편은 그날 저녁 비행기표를 급하게 알아본 후 하와이로 넘어갔고 곧바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한국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본격적으로 장례 준비가 시작되었고 저도 잠시 집에 들어온 남편과 함께 장례식장으로 이동을 하려고 했어요. 아무리 밉고 싫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마지막 가시는 길 예의 갖춰 인사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아주 개거품을 물면서 시어머니 장례식장에는 발붙일 생각을 하지 말라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저는 며느리 자격도 없고 상주 자격도 없다면서 만약 장례식장에 발을 붙이면 저랑 친정 식구들한테 해코지를 할 거라며 절대 오지 말라고 윽박을 질렀어요. 제가 장례식장을 찾아가면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구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지 정말 황당하더군요. 결국 남편의 말대로 저는 장례식장에 따라 나설 수 없었고 딸을 돌보며 집에만 있어야 했어요. 3일 동안 장례식이 진행되는데 저도 이틀 동안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지냈죠. 하지만 장례식 마지막 날이 다가왔고 그래도 돌아가신 분이 시어머니인데 장례식장 찾아가 인사 한번 안 드리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저도 남편이 개거품을 물고 난리를 치는데 뭐하러 미련하게 찾아가냐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3일 내내 얼굴 한번 안 비추면 안 될 것 같았죠. 분명히 친척분들도 계실 텐데 며느리가 장례식에 한 번도 찾아오지 않으면 예의가 없다면서 욕을 하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인사만 드리고 와야겠다 싶어서 딸아이를 잠시 친정엄마에게 맡겨놓고 장례식장에 찾아가기로 했죠. 알고 보니 친정엄마도 남편에게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단체로 부고 문자가 가기는 할 텐데 장례식장에는 절대 찾아오지 말라고 만약 본인의 말을 무시하고 오면
저를 해코지 하겠다고 하면서 신신당부했다고 하더군요. 엄마 말을 듣고 정말 기가 막혔죠. 저한테는 엄마와 오빠를 해코지 한다고 하고 엄마한테는 저를 해코지 하겠다고 하다니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건지 참 대단하다 싶었어요. 남편이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친정엄마는 정말로 저를 해코지 할까봐 무서워서 못 갔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그래도 며느리인데 가서 인사를 드리는 게 예의라고 하면서 마지막 날인데 얼굴이라도 비추고 오라고 하셨어요. 엄마한테까지 그런 소리를 했다니 정말 기분이 나빴지만 그래도 저는 발인이 진행되기 전에 인사를 드려야겠다 싶어 장례식장으로 찾아가게 되었죠. 그런데 장례식장에 도착해보니 남편 옆에 웬 모르는 여자가 상복을 입고 상주로 서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촌 아니면 가족 중에 한 명이구나 싶었어요. 사실 남편과 결혼 준비를 할 때 외국에 이민을 가서 살고 있는 사촌 동생이 있다면서 아마도 일이 너무 바쁜 탓에 결혼식에는 오지 못할 것 같다고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분이 결혼식에 오지 못해 저는 남편과 결혼생을 하면서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결혼식과 장례식은 다르니까 처음에는 아무리 멀리 살고 있어도 마지막인데 인사를 드리기 위해 건너왔구나 싶었죠. 그리고 시어머니가 이민 간 남편 사촌동생을 워낙 애틋해하고 아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상주 노릇을 같이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들어가 친척분들께 얼굴 도장을 먼저 찍어야겠다 생각하고 식사하는 곳에 먼저 들어가게 되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친척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원래 발인 전이면 모두 와 계셔야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 이상하다 싶었지만 나중에 시간 맞춰 오시려나 보다 하는 생각을 하고 말았죠. 그래서 일단 저는 남편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 시어머니께 인사를 드려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발걸음을 돌려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 그 순간 뒤에서 이상한 말이 들려왔죠. 쎄한 느낌이 들어서 뒤를 돌아보니 시어머니 친구로 보이는 두 분이 대화를 나누고 계셨어요. 아이고, 영숙이 며느리 오늘 보니까 싹싹하고 예쁜 것 같더라. 그러게, 뭐 맨날 마음에 안 든다고 하더니 오늘 보니까 참하고 싹싹하니 예쁜데? 아이, 그러니까 영숙이 아들이랑 나란히 서 있으니 잘 어울리고 보기 좋은데. 아이고, 영숙이는 애들 속상하게 왜 벌써 가고 그러냐? 처음에는 내가 뭘 잘못 듣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내용이 이상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한번 확인은 해봐야겠다 싶어 실례인 것은 알지만 이야기를 나누고 계신 두 분 앞에 가서 물어보게 되었어요. 저기 말씀 나누시는 중에 실례인 것은 알지만 방금 저 안에 서 있는 여자가 며느리라고 하신 거죠? 상주 노릇하고 있는 저 여자가 이 집 며느리예요? 아, 네. 저기 안에 상주 노릇하고 있는 사람 영숙이 며느리 맞는데요? 아, 왜 그러세요? 아, 아닙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상주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이 며느리가 맞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안으로 들어가 네가 사람이냐고 하면서 남편 머리채를 쥐어잡았어요. 그렇게 제가 큰 소리를 치면서 난리를 치자 장례식장 안에 있던 사람들은 대체 무슨 일이냐면서 다가와 웅성웅성대기 시작했죠. 옆에 있던 여자도 갑작스러운 상황에 많이 당황했는지 말리지도 못하고 안절부절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눈이 돌아간 상태였고 남편 머리채를 휘어잡은 채로 장례식장을 엉망으로 만들었죠. 그렇게 한참을 난리치고 있었는데 한 중년의 부부가 갑자기 다가오더니 저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소리를 버럭 지르는 거예요. 아, 당신 누군데 남의 장례식장에 들어와서 이 난리를 치는 거야? 당신이 뭔데 우리 사위 머리채를 쥐어잡는 거냐고? 누군데 이 사람 머리채를 쥐어잡느냐고요? 제가 이 사람 아내이고 돌아가신 저분의 며느리입니다. 아, 뭐라고요? 아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오빠 미혼이라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미혼이라는 증거물 있어요? 서류라도 떼서 봤냐고요? 이 사람 저랑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고 지금 딸아이도 하나 있어요. 만약 지금까지 미혼으로 생각하고 만난 거라면
그쪽 사기당한 거예요. 저는 상간녀와 상간녀의 부모님에게 휴대폰에 항상 가지고 다니는 남편과 찍은 결혼사진과 딸아이와 찍은 가족사진을 보여줬어요. 당연히 상간녀는 충격을 많이 받았는지 거의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고 상간녀의 부모님은 노발대발 난리가 났죠. 심지어 상간녀의 아버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지 남편놈 머리채를 저와 함께 잡았어요. 이놈의 자식! 미혼이라고 속이고 우리 딸을 만나? 내가 하나뿐인 사위라고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감히 우리를 속여?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미안해, 미희야. 내가 잘못했어. 아내가 있는 것도 모자라 딸까지 두고 있어. 그런데도 감히 우리 딸을 임신시켜? 나 참 기가 막혀서 말이 다 안 나오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상간녀 아버지가 머리채를 잡고 손까지 올리자 옆에서 벌벌 떨고 있던 남편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울며불며 잘못했다면서 두 손 모아 싹싹 빌었어요. 남편이 자신의 잘못을 실토하자 상간녀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본인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냐면서 엉엉 울었죠. 그럼 당신이 정말로 결혼을 했고 애도 있다는 거야? 나는 그것도 모르고 임신까지 해서 당신 대신 시어머니랑 태교 여행으로 하와이까지 갔다 왔는데 나랑 뱃속의 애는 앞으로 어쩌라고 이런 짓을 해? 정말 미안해. 나 한 번만 용서해 주라. 저는 상간녀가 태교 여행 겸 해서 시어머니와 하와이 여행을 갔다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어이가 없었던 것은 남편의 상간녀가 남편놈한테 돈까지 뜯긴 것 같더라고요. 됐고, 나는 이 일 그냥 못 넘어가. 그러니까 당신이 한 달 전에 창업하겠다고 뜯어간 내 돈 당장 내놔! 미야, 너도 알잖아. 나 전 재산 창업하는데 다 투자해서 돈 한 푼도 없어. 나 한 번만 용서하고 넘어가면 안 될까? 당신이 못 돌려주겠다고 하면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나는 이 일 그냥 못 넘어가. 당신 사기 결혼으로 고소할 거야. 상간녀가 돈까지 뜯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기가 막혔죠. 저는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서 장례식장을 나왔고 곧바로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변호사님은 저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이혼소송은 물론이고 위자료 청구에 재산분할 그리고 양육비까지 모두 받아낼 수 있다고 하셨죠. 저는 고민 없이 이혼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 남편 놈은 소장을 받고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지 저를 찾아왔더군요. 그리고 제 앞에 무릎까지 꿇고 미안하다면서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동안 당신이 많이 속상했다는 거 알고 있는데 나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장례식장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미안하다는 말을 나는 소송을 걸고 나서야 듣게 되네. 그런데 어쩌냐? 나는 당신 용서할 생각 없어. 여보, 나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 딸도 있는데 다시 한번 마음 합쳐서 잘 살아보자. 응? 너는 딸도 있는 놈이 다른 여자랑 애를 가지고 결혼할 생각까지 했냐? 나는 우리 딸을 위해서라도 절대 용서할 생각 없고 소장에 적힌 그대로 당신한테 다 받아낼 거야. 여보, 나 미희한테도 큰 돈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야. 그런데 당신한테 재산 분할의 위자료 그리고 양육비까지 해주면 나는 남은 돈 없어. 거지처럼 살아야 돼. 그냥 나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앞으로 내가 잘할게. 저는 절대 그런 생각이 없다고 하면서 무릎 꿇고 싹싹 비는 남편 놈을 집에서 내쫓아버렸죠. 그리고 다시 한 번만 집에 쫓아와서 이런 짓 하면 앞으로 딸 얼굴도 보여주지 않을 테니 각오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이날 이후로 집에 발을 붙일 생각을 하지 않더군요. 결국 저는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을 하게 되었고 전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유산으로 넘겨받은 집까지 팔고 가지고 있는 돈을 탈탈 털어 내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덕분에 저는 전 남편에게 받은 돈을 사용해서 딸을 키우며 최근에 작은 빵가게를 오픈하게 되었죠.
사실 그동안 제빵 자격증을 취득해서 빵집을 하고 싶은 생각은 있었지만 전 남편이 여자는 밖에서 일하는 거 아니라고 길길이 날뛰어서 못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뭐라고 할 사람도 없고 저희 딸을 잘 키워내려면 저도 돈을 벌어야 하니까 이혼 후 바로 베이킹 자격증을 취득해서 빵집을 열게 되었던 것이었죠. 혹시나 경험이 없어 망하지 않을까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는데 다행히 위치도 좋고 베이킹 선생님을 잘 만나 자격증 취득도 하고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서 그런지 조금씩 단골 손님이 늘어나고 있어요. 반대로 우연히 만난 전 남편의 친구 와이프를 통해 이야기를 들어보니 전 남편은 상간녀랑도 완전히 끝내고 지금은 폐인처럼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일이 이렇게 된 건 모두 자업자 덕이죠 뭐. 본인이 평소 양심적으로 올바르게 가족들을 아끼고 살았다면 이런 일도 생기지 않았을 텐데 나쁜 짓만 골라서 하니 일이 이렇게 된 게 아니겠어요? 전 남편이 제발 이번 기회에 지난날 본인의 행동을 반성하고 개가천선을 했으면 좋겠네요. 저도 이번 사연을 끝으로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는 모두 잊고 제 딸의 미래만 생각하며 열심히 빵집을 운영해 보려고요. 시간이 지나면 악몽 같은 이 일도 웃고 넘길 수 있는 날이 오겠죠. 긴 사연 들어주신 애청자님들도 저와 제 딸의 미래를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